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23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주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당 일정이 공표된 데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직접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내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야권 연대에 대한 안철수 의원 측의 입장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송호창 의원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시계가 논란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개의 시계를 여당에 건넸고 여당에서는 잘 활용하라는 일종의 지침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박정희 정권 때라고 하는군요. 민주당 박광원 대변인과 이 문제를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경남 사천시장 후보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천은 김 전 사장의 고향입니다. 김 전 사장이 MBC 사장으로 있을 때 사천과 관련해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daum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리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조간 신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신문들이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신문 단독 기사가 실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에 취임을 했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스위스 국빈 방문 출국에 앞서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청와대에 또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이 보도한 내용을 또 보면 김기춘 실장은 취임 후에 청와대와 정부의 기강을 잡았다는 평을 받았으나 이런 평만 있었나요? 기강 잡았다는 평만 받는 김기춘 실장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는 경무에 시달린 데다 최근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심신이 지쳐 있어서 더 이상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지난 7월 대통령과 여당 인사의 대규모 신년 연찬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임 이야기도 나옵니다. 강원도지사를 지낸 김진선 18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아니면 오명 전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청와대 일부 비서진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서 김기춘 실장 사퇴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이제 취임한 이래 어마어마한 공안 드라이브와 함께 종북 시비, 그러니까 토갑지보당 이석기 의원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 네.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각종 사건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청와대의 개입설도 상당했고요. 자, 이런 와중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 상당히 주목되는 기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외아들이 참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점은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이긴 한데, 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귀국 후에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네. 이건 결국 귀국 후에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부의 한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겨레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머릿 기사입니다. 경향신문도 이멘트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한겨레는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최근에 신용카드사의 1억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감독 실패 책임을 지금 져야 할 처지에 놓인 신재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에 대한 경질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신재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의 이 사퇴를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등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규정한 이 현우석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이제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현우석 부총리는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았느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이죠. 니들이 다 동의한 거 아니냐? 예. 이 백성을 어리석게 보는 이 왕조시대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네. 21세기 대한민국의 부총리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사람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을 막 하는 걸 보니 이런 게 진정한 막말 아닙니까? 우리들은 다 어리석습니다. 이 사람, 이 현호석이라는 사람의 이 부총리의 생각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발언은 이번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가늠하게 합니다. 자, 이 발언이 알려진 다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서 금융회사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신재윤 위원장과 이 최수현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당신들이 다 동의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현우석 부총리. 그렇다면 이런 대책이 나오면 안 되죠.
사실 은행 거래를 하거나 카드를 만들 때 금융회사에서 강요하는 정보 제공,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강제 동의를 없앤다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카드나 계좌를 해지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면은 해당 고객은 이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아울러 앞으로 이런 정보 제공에 동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고 이를 활용해서 영업을 했을 경우 금융회사 대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실상 상한이 없어지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불법으로 모은 정보로 영업할 때는 매출의 1% 과징금을 물린다. 상당한 그런 조치인데, 이행이 될지, 제대로 이행이 될지, 또 이런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금융사들이 상당한 그런, 경각심을 가질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의심받고 있는 최모군의 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무관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이 실무선에서 사람들 이름이 거론됐죠. 자, 지난해 6월 11일에 구청장실 폐쇄 회로 TV 이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최모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장실에 누군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진익철 구청장 등이 정보 유출 당시의 동영상을 미리 살펴본 것입니다. 자, 한겨레 취재 결과인데요. 그 한겨레 오늘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진익철 구청장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5일 구청 간부들과 모여서 최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진 지난해 6월 11일치 구청장실 폐쇄 회로 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날은 이제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담당자인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이 검찰 조사 때에 최모군 정보조회 때 받은 전화 통화 관련 질문을 받은 지 사흘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서초구청장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김모 팀장의 휴대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최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이제 결국 검찰이 김모 팀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죠. 자, 그렇다면 서초구청장실 응접실에서 누가 김모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상 최모군의 정보를 유출하도록 하겠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서초구청장실의 CCTV를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돌려보았다. 이 조사에 앞서서 입맞추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하드디스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왜 구속 안 하죠? 이런 게 이제 증거 은폐를 막아야 되는 게 검찰 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 네. 도주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구속하는 건데, 하여간 이 서초구청장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 아주 극진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말입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간보기 정치에 국민들이 짜증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출마할지 안 할지 이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마땅한데 김황식, 정몽준 이 두 분의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황식 전 총리 줄곧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다가 4월까지 미국에 머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마 안 하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말이죠. 최근에 여권 핵심 인사와 만나서 출마 의사를 밝혔느니 경선도 마다하지 않기로 했다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 관련한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김황식 전 총리는 공식적으로 출마 제안을 받지 않았다라면서 또 비켜갔습니다.
중진 의원 차출론의 대상자로 꼽히고 있는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요. 특히 연초에는 주변 인사들에게 좋은 후보를 돕겠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출마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이렇게 관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제 이 정몽준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다른 좋은 후보들이 많으니 그분들을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결국 그 출마 의지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그 전남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이 뭐 가타부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네티즌들이 안철수가 아니라 간철수라는 별칭을 붙였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행보가 달라지는 정치인들을 보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치 불신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오늘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6면을 보겠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사천시장에 나갈 모양입니다. 경남에 있는 도시죠. 12만 명의 도시 사천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나는 사천 객가에서 태어나 분에 넘치는 문화방송그룹 사장까지 했다. 분에 넘치긴 했어요, 사실은. 예. 25년 동안 고향 사천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녀가면서 어려운 시절을 버텼다. 그동안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사천은 인구 12만 명의 도시지만 작지만 강한 소강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포부가 있다. 방송을 기획한 문화 디자인 전문가로서 사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공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화 디자인 전문가, 새 용어예요. 예. 문디 전문가. 문디 전문가. 그리고 또 사천시를 소강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참 듣기에 따라서는 강시요? 자, 이 고향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설에 주민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 전에 출마 공식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오는 28일에 사천시청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설 직전입니다. 경남도민일보가 먼저 보도를 했고요. 오늘 네. MBC 김재철 전 사장의 사천시장 출마설은 한겨레가 6면에서 또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김재철 전 사장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인카드로 2억여 원의 그런 돈을 유용하고 친한 여성 무용가에게 공연 20억 원어치를 몰아준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고요. 자, 이 남부지검 같은 경우 뭐 약식 기소에 그쳤지만은 이와간 이런 그 무리를 빚은 인물이긴 합니다. 또 MBC 노조의 그 파업, 170일 동안의 파업, 이 파업은 정당했다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본인도 그렇습니다만은 MBC를 망신시킨 주인공이 바로 김재철 전 사장 아닙니까? 이성주 MBC 노조 위원장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면서 김 전 사장의 출마 소식에 대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 어제 그 중앙일보 1면 톱기사 단독 보도를 하면서 전해드렸죠.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 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펄쩍 뛰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있었죠.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 이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선거까지 남은 넉 달 동안 먼저 열심히 후보를 찾는 게 중요하다. 라면서도 안철수 의원의 출마 여부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우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계한 공동위원장 역시 국민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에 안철수 의원이 후보로 나서라. 이런다면은 출마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와인드업 자세를 취한 투수다. 어떻게든 공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을
다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펄쩍 뛰었는데 그 주변 인사들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송호창 의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를 비롯한 이런 보수 언론들이 의제를 설정하면 정부가 반드시 화답을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는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이대로는 안 된다. 낙하산 문제에 대한 그런 지적일까요? 주로 노조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깎지 않는다. 회사 문 닫아도 전 직원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창업을 위해서 휴직할 때는 무조건 수용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단체 협상,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295곳 가운데 49곳이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동아일보 보기에는 295곳 가운데 49곳이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노조의 그 천국이 돼버린 공공기관 이대로는 안 된다. 노조의 힘을 빼야 한다. 이런 논지입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요. 네.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제를 설정하면 정부가 받아준다. 예. 그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보수 언론의 어떤 그런 취지를 잘 수렴을 하는 이런 소통하는 정부여서가 아니라 정부가 이제 울고 싶은데 보수 언론들이 뺨을 치는 그런 격일 수도 있고 다리가 이제 간지러운데 말이죠. 대신 긁어주는 이런 차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 해석에 동의하고요. 네.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들은 참 영향력이 강하다. 우리 언론사의 매체력은 강하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본인들 매체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본인들의 영향력이 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만만한 거죠. 예. 그렇게 좀 인지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이 염치가 없어진 보수 언론들이라서 참 염려가 됩니다. 경향신문 8면으로 가보면은 또 다른 노동관계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도 다뤘습니다만은 이 지금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 논의기구가 이제 만들어진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제안으로 사회 논의기구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해드린 바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 지금 관련한 기사입니다. 손해배상, 가압류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됐고요. 노조에 대응하는 아주 손쉽고도 아주 효율성이 높은 그런 사측의 대응 방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계속 거액의 그 손해배상, 가압류를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여기에 또 화답을 하니까 대체 얼마만큼 손해배상 피소 총액이 집계됐을까 따져봤는데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주요 사업장 노조에 한한 것인데 손해배상 피소 총액은 모두 1,000억이라고 합니다. 코레일은 심지어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결국 사측이 이런 것은 진짜 피해를 봐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노조를 와해시킬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네, 피소된 총액 가운데 상당액이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예,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예. 자, 이 경향신문 10면을 보면 말이죠. 지금 파견과 용역을 부추기는 정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 비정규직의 다수가 파견 용역이다, 이 간접 고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 외주화라는 그런 명목이고요. 이걸 어떻게 미화하느냐?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또 사회공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인력 물품처럼 조달하고요. 원청 용역 사이에 몸값 흥정 조장하고요. 최저 낙찰가로 업체 선정하고요. 이거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외주 남용 방지책, 전무한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 간접 고용, 이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그다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지 염려가 되고요. 예, 하여튼 삭풍에 서 있는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유출되었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금융사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과 유통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 50여 가지 개인정보가 금융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50여 가지 중에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주민번호, 2번 카드 이용 실적, 3번 결혼 여부, 4번 종교.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기자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서구 코트라 무역관장 석방이 됐습니다. 예, 리비아에서 피랍 사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석방 속보는 새벽 2시 반쯤에 나왔고요. 네.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리비아 정부한테서 한서구 관장의 신병을 인수한 시각은 새벽 4시, 현지 시간으로는 22일 밤 9시였습니다. 한 관장은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극심한 피로가 있어서 지금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하고요. 리비아 정부가 납치범들하고 석방 협상을 했고 그 석방을 성공시키는 동시에 납치범들을 검거했다고 대사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몸값 때문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2011년 카다피가 사망한 후에 리비아 정부의 주도 세력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인 통치력을 세우지는 못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수도 트리폴리에서만큼은 정부가 행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까?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바티칸 교황청이 어제 밝혔습니다. 페레데코 롬바르디 바티칸 대변인이 교황이 오는 8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하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청년대회는 8월 13일부터 5일 동안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관도 방문 검토 사실을 확인했고 또 교황청의 공식 매체인 바티칸 라디오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온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일했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하고 89년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얘기는 작년 3월에 교황 취임한 후에 계속 있어 왔고 올해 정해진 순방 일정은 중동 지역 성지 순례가 유일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25년 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9년이니까 25년 만에 다시 오는 셈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년에 브라질에 갔을 때
2014년은 아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시아의 카톨릭 신자가 지금 크게 늘고 있는 걸 감안한 얘기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신자 수 증가 속도가 아시아에서 3위, 4위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나라라서 교황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천주교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생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교황들이 한국에 관심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84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스팔트에 입을 맞추고 순교자의 땅이다 이런 말을 한 역사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진보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방문이 성사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이곳에서 중국 고위층, 시진핑 주석도 얘기가 있더군요. 그 고위층의 재산 은닉 실태를 폭로를 했어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작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버질 아일랜드에 있는 유령 회사를 설립한 사실, 이것을 폭로해서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요. 예, 뉴스타파와 함께 이 사안을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이런 중국 고위층들의 친인척들이 국외의 조세 회피처, 혹은 조세 피난처라고도 부르죠. 여기에 서류상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네, 이 재산 은닉 실상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시진핑 주석의 매형, 그러니까 큰 누나의 남편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 처남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2008년 3월에 버질 아일랜드에다가 엑설런트 에포트 부동산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지분의 반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과 사위도 원 전 총리가 총리에 있던 시절에 페이퍼 컴퍼니를 각각 세워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또 후진타오 전 주석의 조카, 그리고 리붕 전 총리의 딸, 덩샤오핑의 사위, 이런 사람들도 같은 곳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탐사보도협회는 중국 지도부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2000년부터 우리 돈으로 작게는 1000조 원에서 많게는 4000조 원에 이르는 자산이 중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려졌을 것이라고 계산했고, 또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보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알아내는 겁니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주는 대행사들이 있는데 그 대행사들의 내부 고객 정보를 입수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영국령 버질 아일랜드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조세회피처의 유령 회사를 만든 중국인 3만 7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무더기로 나왔던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하고 같은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언론단체라서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 시진핑 지도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타격이 크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된 후에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잡겠다, 이런 얘기로 상하 권력층의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 일가가 4,3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권위 또 도덕성 이런 것들에 큰 흠집을 남게 됐습니다.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도 중국 서민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총리 말기에 뉴욕타임스가 부정축제 사실을 보도해서 타격을 크게 입었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부인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탐사보도협회의 논리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배후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중국 국민에 알려지겠습니까? 알려지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공식 언론 매체는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도 관련 글들이 다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내적인 파장은 별로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가는 소식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이런 것은 지금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지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또 관심이 가는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도쿄 도지사 선거전. 이번 쟁점은 탈핵이죠? 예, 2월 9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딱 20일 남았는데요. 탈핵을 주장하고 있는 호소카와 전 총리가 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관심을 크게 끌고 있습니다. 어제 호소카와의 공약이 공개됐는데
일본은 지금 이미 원전 제로 상태고 지금이 바로 재가동을 안 한다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호소카와가 주장했습니다. 호소카와의 상대는 마스조의 전 후생 노동상인데요. 호소카와의 탈핵 주장에 대해서 그건 너무 과격한 주장이고 근본주의적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소카와는 탈핵이라는 자기가 얘기하는 탈핵이라는 게 핵발전소를 해체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핵발전소 가동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에서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선거 판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직은 호소카와 전 총리한테 유리한 판세가 아닙니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자민당이 밀고 있는 마스조의 전 후생상이 호소카와 전 총리를 크게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호소카와한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우선 같은 탈핵파가 또 하나 다른 탈핵파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후보 단일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언론들이 호소카와의 과거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들추면서 조직적으로 호소카와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전 총리가 호소카와를 적극 도와주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지 이것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MBC 노조가 6달 가까이 벌인 파업으로 많은 노조원들이 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재판부는 당시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 매체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당시 사장이 불공정한 방송을 지휘했다는 이야기. 해고를 비롯한 모든 징계 조치가 무효로 판단됐으니 이 사장은 MBC를 바보로 만든 꼴. 그때 사장은 바로 김재철 씨. 그가 경남 사천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의 각별한 고향 사랑은 MBC 사장 취임 초였던 2010년에도 유감없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제가 고향을 다니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국민학교 부산서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서울 다녔거든요. 저는 자주 고향을 잊지 않고 계속 내려다니고 누가 경찰서에 들어갔다 병원이 필요할 때도 제 전화 다 옵니다. 고향에서. 저는 그거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병원 급하다면 그분들 병원 못 잡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다 돌아가세요. 제가 전화 오면 그 병원에 제가 전화해서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KBS 기자면 다 그래도 사람들이 홍보실에 전화라도 받아주지 않습니까? SBS 기자님이시면. 부탁해서 그거 한번 살펴달라. 그분들은 너무 고마운 거죠. 서울대학병원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연세대학병원을 어디로 가는지. 뭐 지금 제가 뭐 그만한 인물이 되는 것도 뭐 정계에 진출할 제가 정치부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부 기자 출신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뭐 나이도 한 60대 가고요. 제가 MBC 기자 생활 31년 하면서 그렇게 먹물을 뒤집어 쓴 적이 없었거든요. 도덕성이나 다른 데서. 그리고 우리 보도국에서도 한때 제 별명도 영국 신사라 그랬습니다. 영국 신사는 왜 지키지도 못할 공정성 약속을 했을까? 그리고 사천시장 출마를 검토할까? 우리 MBC를 권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 사원들이 김재철 씨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일까?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양보했으니 이제는 양보를 받을 차례다. 최근 조선일보가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라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이틀 뒤 중앙일보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에 직접 출마하라는 주변의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 두 보도를 조합하면 안철수 의원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구체화됩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과장보도, 오보라고 밝히고 있죠. 안철수 신당 추진기구에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창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중앙일보가 내놨던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오보인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를 그 안철수 신당에서 아예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 문제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죠. 예. 자꾸 이제 출마 안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은 제로다. 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 이제 박 시장과 안 의원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경쟁 관계나 대립 관계. 네. 이렇게 사이를 자꾸 이제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런 좀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박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비전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게 가장 부합하고 있는 그런 네. 새로운 어떤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하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때까지 박 시장님이 이제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쭉 추진해 나오는 그 실제 실천 과정을 보더라도 예. 철학과 노선이 이제 거의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도 계속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좀 일정한 그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또 비슷한 보도를 하면서요. 그 윤여준 의장이 그러나 여전히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럼 그 안철수 신당 세력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윤 의장 그때 어젠가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것도 이제 윤 의장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윤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네. 사실 저희도 조금 잘 이해를 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은 그렇고요. 그 안철수 의원이 직접 다른 지역의 후보로라도 출마할 가능성, 그 부분은 고려가 가능한 건지요? 그런 얘기들도 참 악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하나의 선출직을 통해서 네. 선출직으로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선출을 한 사람들의 뜻에 대해서도 저기를 하지 않고 사퇴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직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기성 정치권이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싶고 네. 그런 잘못된 관행에 좀 길들여져서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또 다른 지역에 출마를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좀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지금 송호창 의원님 말씀이나 그 안철수 신당의 어떤 정치 철학은 한번 선출된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선출직 임기를 다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것이 선출을 해준 유권자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차기 대선까지 임기를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기 대선에 박원순 시장이 출마하게 되면은 임기 도중에 사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여쭤보는 건 좀 이런 감이 뭐 아니요, 뭐 그 문제도 박원순 시장이 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서울시장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다. 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 말을 사실 믿지 못하는 네.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때까지 뭐 말을 스스로 한 말을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네.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출직을 통해서 선출이 된 사람이라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직을 이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내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단독 회동이 예정돼 있죠? 예. 예. 안건이 조율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정계특위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여야 대선 후보의 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정계특위가 오히려 그 대선 후보들 그리고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고 네. 오늘 또 이제 새누리당이 내부에 이제 그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이제 그 활동 시한이 정계특위가 이달 말까지인가요? 이렇게밖에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임무를 방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어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나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여야가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특검제 네. 대선 과정에서의 정보기관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제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와 관련된 뭐라고 하나요? 뭐 연대 문제 이런 부분은 논의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선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국회에서 그 당장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현안들이 있는데 네. 그 현안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기 위한 만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동이 끝난 뒤에는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죠? 뭐 당연히 공개가 될 거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방침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관련된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어떤 방향이 좀 나와야지만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선거 얘기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우 호남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평가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호남 일부를 빼앗기는 것보다는 안철수 신당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양보하는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이건 뭐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호남 일부를 양보하는 전제로 뭔가 선거 연대를 논의하자고 한다면 안철수 신당 측에서 이런 논의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참 저는 어느 지역을 양보를 한다, 그리고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특정 지역이 마치 자신의 기득권인 것처럼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어서 그냥 언제든지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유권자들과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그 국민의 유리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 유권자나 국민을 하나의 수단으로 네. 언제든지 주머니 속에서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뭐 선거 연대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에 임해서 어떤 자신의 정책과 후보의 면면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네. 스스로 그 지역 또는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정략적으로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마치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논의 자체가 저는 이제는 좀 더 이상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이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정치 분석하는 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그런 얘기가 당연하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예. 정치를 하는 분들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개혁하고 노력하는 노력을 하거나 뼈를 깎는 혁신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잔 기술을 부려가지고 조금이나마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주로 한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정치 발전에 가장 해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쭉 새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새정치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이번 선거 자체가 정책을 겨루고 네. 정부나 지방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네. 그런 제대로 된 선거가 된다면 그 두 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선거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연대하고 누구하고 힘을 합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네. 그런 식의 어떤 좀 이제 기교적인 기술적이거나 기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제 네거티브가 혼전을 거듭하면서 아주 그 선거 과정을 혐오스럽게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어떤 정책 평가를 할 수 있는 선거가 못 되게 되겠죠. 예.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런 새정치 실험도 좋고 또 지방 정부의 그동안 지난 4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기초하더라도 이런 3자 구도 민주당 여야 기존의 그 거대 정당 두 개가 반분하고 있던 그런 구도에서 안철수 신당이 들어가면서 3자 구도를 이루게 되면 결국 새누리당 유리한 일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저희들이 전혀, 이번 선거에 대응을 하지 않고, 네. 또는 안철수 의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이번 선거는, 거의 대부분이 여권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새로운 어떤 선택지가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여야 모두가 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는 좀 기성 정치권의 대상화가 되는 네. 국민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대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로만 보이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정책 경쟁을 통해서 네. 좀 바람직한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걸 통해서 또 이제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 과정에서 각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회복하게 된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연대라는 것을 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비판받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정치적인 지향이 같은 세력이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한 명의 후보를 세우는데 합의하는 것은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도 항상 하는 얘기고, 네. 우리 이제 시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여든 야든 누굴 뽑아놔도 똑같더라. 네.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사실은 그 지역에 뭐 다른 정당의 여당, 야당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다 차별성이 있고 자신이 당선되었을 때 뭐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연대를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 모르겠고요. 네. 단순히 지향하는 바 정책이 같다고 해서 정책이 다르다 또는 뭐 같다는 것으로만 연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정치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한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대를 할 대상이 누군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인터뷰 하실 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막진 않으셨거든요. 송 의원께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연대는 없다. 모든 후보를 다 완주시킨다. 이런 입장이 서신 겁니까? 그건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어떤 선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임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네. 연대를 해서 소위 이제 지난 대선 과정이나 저번 총선 과정에서도 야권 연대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이냐 예. 하는 좀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을지라도 이제 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상식에 비춰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런 어떤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할 문제이지. 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어떤 원칙이나 각자의 철학을 생각하기 이전에 단순히 그냥 계산으로 네. 판수를 통해서 서로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네. 이런 어떤 선거 과정을 처음부터 만든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뭐 보나마나 예. 워낙에 국민들에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뭐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똑같은 사람이 네. 다시 이제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새정주 합류하셨고요. 박선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떻게 됐는지 보도가 없더군요. 네, 아직까지는 박선숙 전 의원은 현실 정치에는 당분간 관여를 네. 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이제 지금 따로 개인적인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뭐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당 전에 또는 뭐 창당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합류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타진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타진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항상 그리고 이제 저희들과 계속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합류를 하고 말고 할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합류한 것 같은 그런 식의 뭐 직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은 당분간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하시기로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각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대통령 시계를 여당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까지 선물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시계를 뿌렸다고 표현합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적하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광훈 대변인과 이 문제를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박광훈입니다. 네. 자, 최근에 그 대변인직을 새로 맡게 되셨죠? 네네.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민TV도 정말 언론 환경이 우리 민주주의를 해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송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건넸다는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선관위에 조사를 민주당이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 개인으로는 김현 의원이 질의서를 냈고요. 네. 당 차원에서도 명백하게 조사해서 무슨 목적으로 시계를 제작했고 얼마를 제작했으며 네. 또 홍문종 사무총장의 발언 등의 문제점이 뭔지를 조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발언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발언을 그대로 옮겨 보면요. 네. 이 시계를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 시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 시계를 어렵게 만든 것이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선거에서 지면 여기서 선거는 6.4 지방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선거에서 지면 우리 말 맞다나 개털이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풀이를 하자면 시계를 잘 활용해서 지방선거에서 이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이 발언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시계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계인데 네. 특정 정당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눠준 것이라는 점. 또 하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준 어떤 시점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뭐 김대중 네.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가깝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네. 과거 정부에서도 이른바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과거 대통령들이 만든 시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뭔가 기념품을 줘서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가게 하려는 그 순수한 뜻이 있을 거고요. 네. 또 그것을 좋은 기념품으로 간직하고자 하는 국민들도 많을 테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야박한 것이 되겠죠. 네. 하지만 이번은 과거 사례와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네. 선거용이라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홍문종 총장의 발언을 접하고서 정부 여당이 조직적으로 지방선거 부정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정원을 비롯해서 군대, 경찰, 보훈처, 통일부까지 정말로 많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헌정을 유린하고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걸 제대로 더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마당인데 네. 이 마당에
지방선거에서 과거 저희들이 정말 어렸을 때 들었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이런 선거를 연상케 하는 시계 선거를 하려 한다 네. 하는 그런 의혹을 사게 되니까 국민들을 참 우습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저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기분이 예. 뭐라고 그래 좀 격앙되는데요. 네. 그런 것인데다가 지난번에 보면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또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는데 네. 이번에 또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계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획책한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죠. 여기 이 사건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과거 정부 때는 그 대통령 시계, 이른바 이제 청와대 방문 기념용 등으로 쓰였던 그 시계를 네. 당시에 여당 측에만 대량으로 지급했던 적이 없었던가요?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청와대 네. 방문객들에게 일반 방문객들이나 또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 공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을 찾아온 손님들이나 이분들에게도 더러 이렇게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에만 배포했는지 여부는 사실 좀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것도 이번에 선관위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이 시계가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가 배포가 됐는지 이거를 파악하면 금방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특정 정당 관계자들에게만 배포됐는지 다른 쪽에도 배포가 됐는지요. 네. 네. 이번에 배포된 수량을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아직 제대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네. 청와대 이제 이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를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확인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텐데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은 대략 의원들에게만 한 1,500여 개, 또 네. 단협위원장들에게까지 하면 더 늘어난다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더군요. 네네. 네. 네. 자,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피해를 당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네.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요. 네. 그 유출된 USB에 담긴 신상 정보가 1억 건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숫자로 보면 국민 전체의 2배가 되는 그런 숫자인데 국민 신상이 정말 이 범죄자의 손에 다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서 네. 민주당은 이것을 단순히 어떤 사고로 보진 않고요. 심각한 범죄로 이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 국민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정확한 진상을 밝혀서 책임자를 하고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용정보 유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기정 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네. 바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국정조사도 추진하는 건지요? 지금 어제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단순히 금융당국에만 이 조사를 맡겨서는요, 진상이 밝혀질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난 그런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금융당국 퇴직자들이 옮겨가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보안업체의 고위 임원으로 금융당국 퇴직자들이 가기도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다 맡긴다는 것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조사하도록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예. 부족하죠. 그래서 국정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일각에서는 국정조사한 뒤에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특검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당에서는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뭐 여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의 배후로 불온 세력을 지목을 했습니다. 사실상 종북 세력을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건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요. 그건 뭐 네. 조사를 해보면은 결과에 따라서 제기할 문제인데 그거는 책임 소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네. 이 상황 자체를 아주 왜곡되게 국민들에게 전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여서 네.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사안을 보는 눈이 그렇게 모든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북 세력이나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보려는 것들이 네. 오히려 이 사실 자체를 호도하는 거죠. 국민들을 오히려 말하자면 현혹하는 겁니다. 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옳은 자세가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서상기 의원이 추진하는 것,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것이 국정원에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좀 모호하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명확하죠. 그것은, 국정원을 저희들이 지금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네. 게 저희들의 입장인데, 국정원에게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말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자는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말하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아니, 네. 민병두 의원이 일전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네. 기술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아마 민본부장님 말씀은 그 전제의 방점이 있을 겁니다. 네.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기술적인 문제가 그게 해결이 되냐, 그게. 네. 여기 그런 어떤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박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의 입장은 휴대폰 감청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군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단독 회동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혹시 그 자리에서 지방선거 연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두 분이 만나시니까 우선 가장 큰 현안인 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걸로 봅니다. 네. 거기에다 붙여서 국정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네. 이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어쨌든 두 분이 지금 어떤 이 국면이 매우 위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채 안 됐는데 네. 모든 나라의 상황이 정말 다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평화 이런 것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다 후퇴하거나 약속이 깨지거나 예.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아마 두 분이 만나시면 그런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 나라 걱정하는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된다 안 된다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아직 네.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는 것인데 아마 두 분이 목표는 같을 겁니다. 이 불신의 정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폭주하도록 놔둬야 되느냐 예.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박근혜 정권에게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려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좀 살피고 대기업 위주가 아닌 정책, 민생 정책을 펴고 네. 남북관계도 화해협력 정책으로 돌리고 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내일 회동이 끝난 뒤에 그 민주당 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공동 명의로
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부분이 뭐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또 형식이 무슨 뭐 공동 발표문이 될지 그냥 뭐 기자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형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취지의 내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순전히 뭐 저희 그냥 단순한 예측이죠. 제가 네. 무슨 어떤 두 분의 만남이 이렇게 사전에 조율돼서 의제가 조율되고 조정되고 내용이 정리돼서 만나는 건 아니고 네. 정말 아무런 이제 뭐 없이 바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르긴 합니다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두 분의 만남의 취지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광훈 대변인이었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보의 역사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가 이 코너를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기사 오보로 소개해 주실 거죠? 예, 오늘은 연합뉴스 기자가 낚시 사이트에 낚여서 오보를 낸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가 작년 10월 21일 오후에 앱스토어 등록대행 불법 사이트 주의보란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애플이 국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했다가 서둘러 철회한 소동을 틈타 그 앱스토어 등록 대행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게 그 보도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건 애플이 지난해 10월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국내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앱이라고 불리는 앱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앞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또 통신 판매 등록을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개발자 개인이 등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등록 대행을 해주겠다. 예. 이렇게 나선 업체들이 있었다고 주의하라면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합뉴스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등록을 조건으로 필수 조건으로 정하면서 이제 회사의 겸업 금지나 통신 판매업 신고 면허비 부담 같은 경우가 이제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그 이런 사이트들이 그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네. 그 일례로 이제 스마트 창조경제 앱스토어 등록 대행과 함께하세요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그 발빠르게 움직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등록 대행 업체로 이 창조경제 앱스토어 등록 대행과 함께하세요라는 사이트를 소개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이트가 그 애플의 정책을 비꼬기 위한 패러디용으로 등장했던 낚시 사이트였던 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이트를 제작한 그 이아무개 씨와 통화를 했는데요. 이 씨는 이제 개인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규제하는 애플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그날 17분 만에 앱스토어 등록 대행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 사이트가 오후 2시경 공개됐는데 이 사이트를 보고 연합뉴스 기자가 기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 이 씨는
소스 코드를 통째로 넘기라거나 넘겨준 소스 코드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사이트에 늘어놓았다라고 제게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등록 대행 진짜 업체인 줄 알고 그 연합회를 예. 소개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충격 고로케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충격 고로케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언론을 감시하는 사이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트래픽,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낚시성 기사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기사들을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를 개발한 분이기도 합니다. 네, 뭐 충격, 헉, 뭐 이런 경악, 예, 아찔, 뭐 예, 네, 이런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뉴스를 예. 감시하는 그 사이트 운영자가 애플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패러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등록 대행 이른바 사기성 업체로 오인하고 연합뉴스가 기사를 쓴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이게 패러디 사이트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커서,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제 단어에 가져다 대면 이 뻥이라는 글자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신청 버튼을 눌러도 이제 그 현재 브라우저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계속 떴고요. 또 이제 해당 사이트에 스크롤을 내리면 재밌다는 댓글이 많았고,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패러디 네. 사이트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 기사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해당 기사의 댓글에 이제 기자가 낚시 사이트에 낚였다라는 내용들이 줄어리었습니다. 네. 뭐 착각이었겠죠. 뭐 오보로 확인이 된 뒤에 연합뉴스는 정정을 했습니까? 예, 결국 오보가 나간 기사는 그대로 뒀고요. 지금도 그 기사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날 오후 10시 25분경쯤에 애플 소동의 앱스토어 등록 대행 업체 등장이라는 기사가 새롭게 출고됐습니다. 네. 그 내용에는 이제 앱스토어 등록 대행 업체를 패러디한 사이트도 등장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였고요. 뭐 낚시 사이트에 낚인 이 해프닝은 뭐 이렇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오보가 담긴 기사는 그대로 뒀다고요? 예,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왜 안 없애죠? 오보의 기록을 두는 건가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후에 새로 나온 기사에는 정정이 된 내용이 들어있군요. 오보라고 인정은 하진 않았지만. 예, 인정은 안 했지만 예,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그 사기성 등록 대행 업체가 실제로 있긴 있었습니까? 아,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후에 그 앱스토어 등록 대행 업체 등장, 이 종합 기사를 또 냈다는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낚시 사이트가 등장했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사이트 처음에 오보로 잘못 냈던 그 사례는 낚시 사이트였다라고 바로 잡았지만 예. 여전히 이 기사의 핵심은 등록 대행 업체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등록 대행 업체가 있어야 가능한 기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기자가 잡아낸 사례는 없었고요. 그냥 그 패러디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사례로 보도가 제가 됐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대행 업체로 한 사례를 들긴 들었던데요.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예, 혹시 저희도 이걸 하면서 오보를 하면 안 되니까 네. 한 등록 대행 업체로 한 사례를 들기는 들었더군요. 예, 그 부분은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해당 기자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는지요? 아,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네. 패러디 사이트를 만든 분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그분에게 이제 뻥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작은데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 나도 속았는데 일반인도 속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해당 기자가 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었는데요. 이 웹사이트 개발자가 근무하는 회사 홍보팀에 직접 전화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한 거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웹사이트 개발자가 실제로 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자 전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압력으로 비춰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당 기자가 뭐 해명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해당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뭐 압력성 발언은 한 적이 없다. 홍보팀에 전화를 한 건 맞고 개발자가 통화를 한 것도 맞지만 압력성 발언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건 해당 기자는 본인이 착각을 한 거는 인정했는데 그것이 워낙 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뻥이라는 글자가 작아서 착각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한 분에게 전화를 통해서 했던 거로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공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달부터는 뉴스바를 진행하지 못하고 TV 개국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설 연휴 전날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목요일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정철훈 기자와는 오늘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보의 역사 좋은 내용으로 채워주셔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오보의 역사 그리고 국민TV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짧게 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종교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